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전세 사기가 뉴스에도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평가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평가사들이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사들은 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간혹 정말 극소수의 분들이 소위 결탁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거를 예방을 하기가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쉽진 않아요. 이제 최근에는 정보들이 오픈이 돼서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이 존재는 하지만, 신축 빌라라든가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평균적인 가격에 대한 조회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최근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업감정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업감정이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격이 없는데 매매가가 이제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신축되는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전세금을 2억보다 더 높게 또는 같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갭이 없는 거죠. 사실상 보면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이거를 사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허그 같은 보증보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감정가액을 이제 높게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일정 비율만큼 전세가율을 인정을 해줘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극소수의 이제 평가사들이 업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가액을 인정을 먼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법에서는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KB 시세나 실거래가보다 먼저 우선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도 제도를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게 아니라 KB 시세나 1년 이내 실거래가를 먼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가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허그에서도 보증보험과 관련한 앱 같은 것도 좀 개발을 해서 이제 내놓았다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실질적인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에요. 단순하게 그거를 이제 뭐 비용이 든다고 해서 덜 알아보지 마시고 여기저기 좀 알 수 있는 대로 연락을 주셔서 좀 가격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평가사님한테도 문의를 해도 될까요? 예, 필요하시면은 네.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느끼는 것도 똑같아요. 아까 업감정이라고 하죠. 처음에 우리가 보증금을 이만큼을 납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보증금을 내놓고 나중에 이제 계약 만료가 됐을 때 돌려받는 건데, 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정평가 가액을 높여놓으면 보증금도 높게 받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임대인이. 그렇죠. 집값이 지금 올라가면 괜찮은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옛날부터 깡통 전세라는 얘기가 돌았던 게, 맞아요. 계속 집값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이거 언젠가는 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더 높아지는 그렇죠. 순간 회수가 안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업감정 하신 분들은 사실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높게 평가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만큼 갭이 생겨서 이 집을 팔아도 회수가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정평가사 관점에서 미래에 떨어질 것까지 예상해서 평가하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 업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 소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요? 시장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수준이 일정 수준이 정해져 있는데, 네. 그거보다 더 과대하게 한 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네. 시장이 좋고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가는 어쨌든 현재의 그 평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장래 동향을 일부 고려는 하지만 네. 그 호가까지 인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시장 가치 또는 네. 적정 가치라고 네네네. 하죠. 맞죠? 그렇죠. 그걸로 평가를 해야지 네. 지금 뭐 시세, 호가 이런 걸로 네. 평가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 필요하다. 네. 지금 주택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데 나중에 만기는 다가오고 있고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뭐 실제로 지금 못 주겠다고 하고서 그냥 기존 보증금대로 쭉 가자 이런 임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집주인들이. 분들한테 그러면 뭐 소송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계약이 만료가 됐고, 네. 그리고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안 주고 버티면은 이제 소송해야죠. 근데 정상인이라면은 그렇게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은 줘야 되고 주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 재산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고
하거나 이래도 나중에 확정돼도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최근에 보면은 네. 그 빌라왕 네. 얘기 들으셨죠? 네. 그걸 소송을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아 사망. 네. 소송 청구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일단은 상속인한테 수개가 되고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채무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그쵸, 안 받으려고 하겠죠.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를 승계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있죠. 재산에다가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아. 그때 중요한 거는 임차인이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순위를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에 이미 가압류, 가처분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네. 얘 후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시장이 좋다고 해도 너무 안심하지 말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는 꼭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우리 등기부 등본 다 떼볼 수 있잖아요. 네. 등기부에서 뭘 확인해야 되죠?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네. 갑구에는 소유권 기타 권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갑구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 여부 그리고 소유자가 맞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을구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왜냐면은 그만큼 빚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빚만큼 먼저 떨고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고 너무 저당권이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압류나 가압류가 붙어 있으면 웬만하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임대인의 얼굴 인상착의도 좀 잘 보시고. 네. 변호사님이 지금 보시기에 사실 지금 미국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네. 시장 상황이 지금 사실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뭐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제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하나 드리자면은 1980년대 신문부터 쫙 봤어요. 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80년대 금리가 20%대였어요. 개발도상국에 거의 준한다.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네. 이자가 그렇게 높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20% 이자가 당연한 거다 하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자가 조금씩 낮아질 기미가 보였어요. IMF 때 다시 높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2000년에 딱 들어서면서 15% 이자율로 낮아졌다고 저금리 시대의 도래 뭐 이러는 맞아요. 거예요. 네. 15% 이자가 저금리 네.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식시장의 호황이 기대된다 이러면서 펀드 상품이 2000년 초반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1년도 넘어가면서 금리가 진짜 저금리 시대로 돌입하기 시작했고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문제인 게 인플레보다는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랐죠. 우리 월급은 그렇죠. 네. 월급은 완전히 저렴해졌잖아요. 네. 이건 언젠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2022년에 파월이라는 사람 선언을 하죠. 이자를 올리겠다. 그거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그만큼 물가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물가를 낮추려면은 이걸 감수해야 돼요. 물가가 낮아지는 대신에 경기도 침체기에 더 접어들 수가 있고 고용률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아직 고용이 탄탄하다. 한번 망해줬어야 되는데 탄탄하다. 그래가지고 이자를 한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이 유지되네? 또 올렸어요. 사람들 안 잘리네? 근데 이상하게 브이로그에서는 이렇게 구글에서 막 이렇게 집에서 왜 나오지?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비스 오히려 고용률은 또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2012년 말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올렸는데 이제 얼마 전에 갑자기 주식시장이 살아났잖아요. 왜 살아났냐? 이제 기준금리 한 번만 더 올리고 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기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어저께 뉴스에 미국은 아직 건재하다.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고용이 또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이자를 올렸는데 안 파월의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다. 이자율을 낮추려면 고용도 좀 주춤해지고 좀 경기가 망가질 것 같아야 이자도 또 내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자를 또 안 내릴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상반기는 좀 관망해서 그 추이를 보자. 지금 다시 반등했다고 안심하지 말자. 짧은 소견으로는 일단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금리는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 실제 이제 시중 금리는 오히려 조금 더 낮추는 것도 있거든요. 요것만을 가지고 이제 뭐 일시적 반등이나 이런 요소들을 사실 고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좀 크게
요동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 사이클 추세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인 거는 맞고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기에 저는 조금 포인트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앞으로 이제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실제 시장이 돌아서는 포인트 여기를 좀 보고 그때 가서 투자나 좀 좋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았을 때는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가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현재는 이제 시장 가격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매도가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호가 있죠. 호가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정책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것만에 그치지 마시고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이 들어요. 시장이 좋아졌을 때 공부를 시작하면 늦죠 이제.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의 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기준들을 잡아가시면 시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 이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식은 너무 소액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요. 막 감을 익히는 것 좀 해보시고 주가는요 정말 실시간적으로 예측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소중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전문직의 모든 것 채널은요 전문가로서 법률이나 회계 그리고 세무 그리고 주식, 부동산, 감정평가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지식을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짜 피와 살이 되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